그런 식으로 고민하지 말아요. 내버려둬도 만사는 흘러갈 방향으로 흘러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은 상처 입을 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게 돼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중에서.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d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11회 방송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네. 지금은 일요일이고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날씨 죽여줍니다. 날씨 엄청 좋고. 그런데 저희는 또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거 야외에서 이런 한강 이런 데서 한번 녹음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긴 해요. 한번 날 잡아서. 잡소리가 좀 많이 들리나? 그럴 수는 있겠네, 녹음이. 그렇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이 지금 아이블로그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는데, 아이블로그에서 지금 아이튠즈로 송출을 하는데 장애가 있어서 호스팅 사이트를 갈아야 될 것 같아요. 갈게 되면은 그 팟빵이나 이런 곳에서 채널이 다시 재개설해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근데 현재 구독자들이 꽤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을 옮겨가게 돼서 그분들이 다 옮겨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사실 처음에 방 한번 또 갈아엎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별로 의미 없었던. 그때도 구독수 꽤 됐었어요. 그래? 네, 그거 다 날라가가지고 그분들이 안 눌러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다시 공지 드리겠지만 저희가 팟빵의 댓글들이나 이런 게 너무 아깝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을 옮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옮기는 거니까 갈아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일이나 이런 거 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귀로 듣고 이렇게 막 받아쓰기 힘드니까. 네. 나중에 공지 올리면 그걸로 보세요, 그냥. 어쨌든 바뀐다는 얘기지. 네, 저희 방송 지금까지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야, 씨, 무슨 엔딩이야? 방송 접는 거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소개 들어가도록 하죠. 영화 소개 전에요. 네. 댓글. 댓글 또 있었죠? 있었어요. 네. 네. 토미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외국분이신가? 네. 토미님. 예. 어제 처음 두 기사님의 방송을 접했어요. 첫 방을 빼고 2방부터 5방까지 잘 들었습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솔직한 느낌을 전달해 주시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김 기사님의 똑부러지는 말투와, 영화를 바라보는 해박하고, 결코 제 지인이 아닙니다. 집요한 시선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물론 의외로 대중적인 영화를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 듯 하던데 그 의외성마저 충분히 매력적이더군요. 모든 걸 다 알면 좀 무섭죠. 그리고 박 기사님은 처음엔 크게 보이지 않다가 컨셉입니다. 뭔 컨셉이야? 영화 외적으로 인간미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오히려 그 부분이 일반인이 접하는 영화에 대한 눈높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더군요. 그렇죠. 김 기사님은 약간 마른 체형의 지적인 인상일 듯 싶고, 이분 뭐 하시는 분이지? 박 기사님은 성대의 울림으로 보아 푸근한 체력일지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성대에 약간 기름기 꼈잖아요, 사실 박 기사가 요즘에. 네, 기름기 많이 꼈죠. 네, 신혼생활 중이면서 약간 기름기가 좀 꼈어요. 그렇죠. 제가 그리고 원래 약간 성대가 약간 느끼하긴 합니다, 또. 울림이 통이 큰가 보다. 네. 그렇습니다. 투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2방부터 5방, 이런 단어 괜찮네요. 네, 6방부터 10방까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갈수록 나아져요, 사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영화방이 생각보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더. 네. 계속 구독수도 늘어나고 있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앞으로 방을 갈아타게 되더라도 다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검색해서 들으시니까. 네, 네, 그건 그렇습니다. 똑같을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소개에 들어갈까요? 영화 소개 들어가야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영화는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 이거는 한국형 제목이죠. 네. 원래는 미국에서는 다른 제목으로 어거스트 오세이지 카운티? 카운티.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원래 지역인 네, 것 네. 같더라고요. 감독은 존 웰스 감독이고요. 네. 이 감독님 아세요? 아니, 저는 처음 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헐리우드에서 꽤 잔뼈가 굵은 감독님이셨는데, 진짜 자잘한 뼈? 네, 자잘한 뼈예요. 잔뼈예요. 생선 가시 같은? 네, 네. 그래? 별로 건질만한 영화는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어쨌든 여기에는 유명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메릴 스트립, 줄리아 로버츠, 이언 맥그리거,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네, 뭐 이런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 흥행을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도 그것까지 알 수는 없고. 어쨌든 대충 줄거리가,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네. 자살을 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네. 이제 거기서 펼쳐지는 뭐 드라마, 가족들끼리 이제 문제가 나오고, 네. 거기서 갈등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주제가 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원작이 연극이에요, 연극. 네. 연극 많이 보셨어요? 가끔 봤죠. 예, 저 연극을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예전에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연극을 보면은 이렇게 스토리가 막 장황하게 못 하잖아요. 네. 어차피 제한된 공간이고. 네, 그러니까 영화 그 원작을 딱 따른 것 같아요, 그냥. 네, 제가 정말 공간 얼마 쓰지 않고 네, 그냥 집 나오고 배우들의 연기력에 많이 의존하고 그쵸. 관계에 의존하고 네. 네, 이런 스타일로 풀어가죠. 영화도 딱 보면은 집 나오고 들판 같은 데 좀 나오고. 병원 잠깐 나오고 한 장면. 네, 네. 그다음 거의 다 들판과 아니면 집 그 식탁 앉아 있는 같은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네, 테라스 잠깐 나가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한 곳에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아버지 이제 상을 장례식을 치르다가 벌어지는 며칠 이야기를 동안의 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연극에서 이렇게 담아둔 거를 이제 영화 한 거죠. 다시 한번 그 구성원을 말씀드리자면 네. 어머니가 있고요. 어머니는 구강암을 핑계로 약물에 중독돼 있어요. 약쟁이더라고요. 네, 거의 약쟁이에요. 근데 뭐 코카인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대마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약품. 그 구강암과 관련된 약품을 많이 먹고 네. 그거에 따른 기본적인 환각작용이라든가 그런 작용에 마취돼 아줌마로 나와요. 근데 말을 엄청나게 독설을 날리죠. 가족들한테도. 그쵸. 그리고 그 안에 원주민 가정부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되게 독설을 많이 날리는 그런 꼴불견 아줌마입니다. 딸이 3명 있는데 첫째 딸은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했고요. 네. 남편과는 별거 중이고 그리고 딸 하나가 14살인데 그 아이는 상당히 반항적이죠, 벌써부터. 14살이니까 딱 한 중2네요. 네. 우리나라 나이로. 중2병 요즘 유명하죠. 아, 네. 약간 중2병인데 미국식 중2병. 미국식 중2병. 대마하는 중2병. 대마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은 그 마을에서 계속 살면서 부모님을 모셨죠. 보필했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그런 열등감 같은 게 조금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착한 딸이고. 노처녀고요. 네, 둘째 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딸은 일찌감치 마을을 떠나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약간 막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은연중 풍기죠. 많이 놀던 네. 아가씨였던. 놀던 아가씨인데 되게 정신없고 그런 아가씨예요. 말 많고. 그렇죠. 셋째 딸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딸과 셋째 딸은 일찌감치 부모님 곁을 떠나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가 네.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오랜만에 다시 마을로 돌아온 걸로 그려져요. 그 마을이 덴버죠, 덴버. 그건 모르겠어요. 그 덴버라고 들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 중부에 되게 찌는 듯한 도시인데 오클라호마 덴버였나? 네, 오클라호마. 네, 뭐 이렇게 나오죠. 오클라호마면 네. 요즘에 그 NBA가 핫합니다. 그 팀이. 그 팀에 누구 있어요? 그 팀에? 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새끼 모르는 말을 막 던져. 아니야, 야 오클라호마 장난 아니야. 야, 요즘에. 스포츠 뉴스 몇 번 보고 말하지 말라고. 야, 내가 요즘에 NBA를 얼마나 보는데. 오클라호마 시티 네. 썬더예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NBA. 네. 웨스트브룩이랑 그 다음에 듀란트 NBA 네. 최고 스타입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또. 네. 그래갖고 자기 원래 그 농구 선수들은 자기 메이커 나오는 신발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유명의 상징이에요. 응? 잡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이름으로 냈어요. 내준다 그랬어요. 옛날에 조던처럼 조던 시리즈처럼 원래 다 있어요. 제임스 편도 있고 네. 코비 편도 있고 다 있는데 듀란트가 가격을 정말 싸게 해달라 자기 거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걔네들도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네, 멋있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멋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 어쨌든 네. 오클라호마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네. 가족 구성원은 정말 색달이고요. 격가지로 이모, 이모죠, 이모. 네, 패티 이모가 나오고 뚱뚱 이모. 그 이모의 또 남편 이모부가 나오고 이름도 패티야? 네, 패티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이모와 생각이 이모부 확나네. 그 밑에 커머배치 오이 씨가 있습니다. 오이 형아. 그 형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평소엔 잘 안 만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조금만 보다 보면은 이들이 왜 안 모이는 가족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는 되게 영화 보고 나서도 불편한 게 네. 포스터를 너무 거지같이 만들어놨어. 포스터가 어떻게 돼 있죠? 포스터 가만히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슨 그 고품격 막장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막 나왔는데 그게 너무 자극하려고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막 그렇게 막장은 막장이죠. 막장이죠. 개막장이죠. 막장인데 개막장. 고품격 막장 드라마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포스터를 너무 못 만든 것 같아요. 이 막장, 여러분 막장의 뜻을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광산에서 파고 들어가고 더 파고 들어가서 더 이상 팔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막장입니다. 아 그래? 나 처음 알았다. 광산에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막장인데 이야기 설정 자체가 꼬고 계속 들어가서 결국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누가 누구의 사실은 너희가 형제였고 사실은 뭐 기억상실증이었고 뭐였고 다 들어가서 더 이상은 설정을 줄 수가 없다. 사실 그때가 막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막장 수준이. 훨씬까지는 아니죠. 많이 따라왔죠. 아이 못하지. 야 이게 좀 찍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야 그걸 어떻게 따라가니? 그럼 못해. 그냥 기본적인 막장 구조는 많이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장이라고 임성원 생각합니다. 작가가 다음 드라마에 그 메릴 스트립 한번 기용하시면은 정말 굉장한 작품이 한 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임성환 작가 맞나요? 임성환 작가 맞죠? 우리나라 막장계 거두 네. 임성환 작가입니다. 제가 여기 임성환 작가가 여기 할리우드 진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이 영화 딱 보면서 옛날에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서부 영화가 한 4, 50년대에 유행했던 걸로 알아요. 미국에서 한 4, 50년대에 유행했을 텐데 세르지오 레오네라고 그 이탈리아 출신 감독이에요. 그 감독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턴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턴, 그러니까 옛날 옛적 서부에서 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정말 멋진 서부극이에요, 한편에. 네. 근데 사실 서부극이 유행하던 시기로부터 한참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긴 한데 쭉 보다 보면 막 하이눈이라던가 옛날 옛적 진짜 서부 영화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에 미국의 걸작 영화들을 이 한 편이 오마주도 다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서부 영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일종의 헌시죠. 옛날에 그 많았던 서부 영화들에 대한 한 편의 존경의 뜻에서 만든 걸작 영화 같은 느낌이죠. 저는 이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이 물론 이들이 한국의 막장 드라마를 보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일종의 10몇 년 동안 이어진 한국 막장 드라마에 대한 헌시가 아닌가. 제가 이 영화만이 아니라 전에 줄리안 무어랑 아네트 베닝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에브리바디 올라잇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봐도 막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미국 영화들이 최근 들어서 몇 편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장을 소재로 한 내용은 우리한테는 되게 한국 관객들한테는 익숙한 막장인데 그쵸. 품격이 높은 거예요. 배우들이 되게 여련하고 그래서 고품격 막장 드라마. 네, 막 꼬이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멋진 연기력과 뭔가를 표현하는 듯한, 하지만 한국 관객들이 보면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겨우 이 정도 자극이야? 시시하지. 네, 이런 느낌이 야, 드는.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이거 보면은 시시해서 그냥 방에 나갈 거야. 네, 그 연기력으로 어떻게든 커버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치.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일종의 한국 막장 드라마에 대한 헌시이지 않나. 물론 보진 않았겠지만.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도 좀 이렇게 연기력 깊은 사람들이 필요해. 근데 가끔 보면 막장 드라마도 연기력 깊은 사람들 많이 나와서 해요. 많이 사실. 나오죠. 근데 임성환 작가는 너무 그 세핑들만 쓰더라고. 아, 네. 그지? 신인들 키워주려고 그러나. 배우들이 좀 생각이 있으면 잘 출연을 하겠죠. 암세포도 생명인데 그런 네. 거 있잖아. 이 영화 배경은 오클라호마, 미국 중부의 정말 그런 황폐한 도시입니다. 케빈 듀란트. 네. 오세이지 카운티라는, 그 중에서도 오클라호마주의 오세이지 카운티라고 불리는 정말 시골 마을이고요. 그곳의 8월이에요. 그래서 대사 중에 그런 게 나오죠. 인꼬, 열대조류인 인꼬조차도 거기서 더워서 죽었다. 스트레스로. 거기 한 장면 나와요. 그 뭐 42도 이래 갖고. 네네. 그죠, 간판에. 정말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호수에 몸을 던져서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그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 구성원을 살펴보면 먼저 구강암을 핑계로 약에 취해 살면서 되게 무차별적인 독서를 날리는 엄마, 그리고 대학 장학금을 핑계로 다른 도시로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맏딸,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하죠. 그 다음에 어린 여자랑 바람 나가지고 이혼 위기에 처한 줄리아 로버츠의 남편 이완 맥그리거, 그 남편이 있죠. 근데 둘은 지금 별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딸 14살의 일찌감치 반항의 길로 들어선 손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이 또 나오죠. 늙어가는 부모를 모시고 시골 마을에서 나이 들어가던 둘째 딸. 또 아직까지 30 몇 살이 된 아직까지도 자립하지 못하고 늘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돌기만 하는 셋째 딸. 그리고 그 셋째 딸이 데려온 그 바람둥이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독 아들에게만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이모, 그 뚱뚱이 이모. 햄버거, 네. 패트. 네. 네. 그 다음에 사람 좋아 보이지만 대마초에 취해 살았던 그 이모부. 오케이. 네. 그리고 그 이모부와 이모의 아들, 그 오이 형,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 리트 찰스. 네. 좀 덜 떨어지고 약간 그 주눅 들어있죠. 한 38인데 신발 가게에서 요번에도 잘렸다는. 아, 얘기가, 맞네요. 네, 나오니까. 근데 피아노는 되게 잘 치는. 피아노는 잘 치는. 네. 그 형이 백수사촌까지 나오죠. 네. 막 캐릭터만 지금 벌써 나열을 해도 진이 빠집니다. 그쵸. 네. 이런 정말 캐릭터 강하고 이 엄청난 가족들이에요. 이런 가족들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오랜만에 한자리에 다시 모이고, 영화는 이 한글 제목처럼 아버지의 초상을 치르러 만날 자리가 곧 이 가족들의 일그러진 초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상의 뜻이 사실 두 가지잖아요. 그림 따위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과 모습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서 장례 지낼 때까지의 일. 잘 보면 이 제목이 두 가지를 다 중의적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초상 때문에 다들 가족이 모이는데 그곳에서 나타나는 게 이 일그러진 가족의 초상인 거죠.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목이 좀 저는 안 입고 온데, 어거스트는 착각하게끔 어거스트로 해놨어요. 8월이라고 번역 안 하고. 그래놓고 뒤에 오세이지 카운티는 가족의 초상이라고. 초상으로 번역이 났죠. 약간 겉멋든 딱 그런 스타일로 번역을 해놨죠. 이게 들고 들어온 배급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이 광고 자체가 좀 막장 드라마라고 해놓고, 포스터도 요 따위로 만들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어거스트를 8월 오세이지 카운티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 뭐 가족의 초상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선 CGV에서는 보실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도 배급에 문제가 있나요? 네. 이게 흥행을 많이 못했는지 네. 또 상영하고 있는 관들이 엄청 줄어 있습니다. 메가박스에만 좀 하고 있고, 네. 롯데시네마에도 거의 접었더라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거의 보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이 영화 혹시 명배우들의 연기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근데 아쉽죠. 이게 나중에 DVD 나오면 봐야 되니까. 네. 배우들의 연기만 먼저 살펴보면 확실히 연극적인 영화라 그런지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나와요. 연기가 이거 극을 살리는 거죠. 이거는. 네. 특별히 메릴 스트립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 이 두 배우는 정말 다시 봤습니다. 네. 거의 투탑으로 나와서 네. 엄마와 딸로 나와서 굉장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네.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식탁신. 그렇죠. 그 영화에서 가장 힘든 그런 씬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씬이 짧지도 않아요. 한 몇십 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연극이어서 네. 원래 연극이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만. 네.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이제 모이지만 사실 장례식 장면은 별로 크게 나오지 않고, 그 이후에 가족들이 다시 집으로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며칠을 보내면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이 거의 영화의 전반인데, 네. 그 중에서도 식탁신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결국은 막 갈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엄마와 딸이 몸싸움을 네. 벌이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일어나죠. 어디서 줄리아 로버츠의 연기가 굉장하더라고요. 네. 너 내 말을 따라! 막 이러면서 진짜 잘하더라고요. 엄마한테도 막 막말하고. 그 장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의 미친 여자풍에 네. 메릴 스트립 포스가 진짜. 장난 아니었죠. 네. 처음에 앉자마자 남자들 네. 정장마이 벗고 있으니까 막 네. 뭐라고 하고, 남자들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막 주섬주섬 다시 있고 기도시키고. 네. 기도시키고 진짜 그 부분의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 정말 포스가 엄청납니다. 마치 영화 대부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여보스와. 네. 아무튼 연기를 보는 맛은 정말 쏠쏠합니다. 이 영화 좋았던 장면 있으세요?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좋았었고요. 네. 아까 그 식탁. 네, 식탁신. 네, 식탁에서 이제 벌어지는 네. 그 얘기가 어쨌든 그 장면 좋았고요. 네, 또 어떤 장면 기억에 남으세요? 그 다음에 그 메릴 스트립이
토 나올 것 같다 그래갖고 병원 갔다 오다가 아, 차에서 내린 다음에 내려서. 존나 달리는 장면이 있어요. 네, 들판으로 계속 뛰어나가죠. 미친 듯이 달려요. 그 무더위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미친년처럼 그 뒤를 줄리아 로버츠가 존나 쫓아가죠. 네. 그 장면. 왜 좋았어요, 그 장면이? 저 할머니가 왜 뛸까? 왜 뛸지, 저는 끝까지 봐도 왜 뛰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좀 도피하고 싶은 거죠. 이제 다 자기가 안고 있으니까. 원래 이 사람이 안고 있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비밀들도 안고 있고. 다 안고 있는데 다 모른 척 하면서 네. 이때까지 살았던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그걸 항상 이 집에 갇혀 있다가 네. 갑자기 그걸 보니까 뛰쳐나가는 거지 막.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다 막 버려버리고 싶어갖고. 네. 저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피아노 치던 장면 있잖아요. 그게 원래 보통 사람들이 거의 다 뽑는 명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저는 그 장면 자체보다는 그 음악도 좋고 여성 관객들이 좋아할 만큼 찍긴 했지만 그 장면을 끝내는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으로부터 이어진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 순간에 네. 따뜻하게 그 영화 전반이 결코 따뜻한 영화가 아니고 가족들 사이에 유대감도 전혀 없어요. 다들 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들 피해의식이 있고 다들 아픔이 있어요. 관계 속에 그런 게 있는데 그 둘, 그러니까 사촌끼리, 그러니까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그 여자 둘째 딸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사실은 연인 관계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출생의 비밀까지 이어지면서 연결이 되는데 그 둘 사이에는 따뜻함이 계속 있죠. 그리고 그 둘의 따뜻함이 제대로 터져 나오는 장면이 그 장면이잖아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죠. 옆에 앉혀놓고 네. 둘째 딸한테 사촌인데 막 쳐주는데 그 상황을 갑자기 패티 이모가, 그러니까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엄마가 갑자기 나와서 막 지금 지랄들 한다 이러면서 딱 끊어버리잖아요. 네. 정말 파격적으로. 끊어버리니까 어쩔 줄 모르면서 다시 그 얼빠진 놈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 딸은 그거를 이모한테 적극적으로 막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서, 이모부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네. 당신이랑 38년을 살아온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 하지만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저렇게 막말하고 막 그러는 건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39년째는 없을 줄 알아. 존나 불쌍한 아빠 뭐예요. 네. 그러면서 지 아들도 아닌데 알고 보면.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출생의 비밀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 장면에서 바로. 그러니까. 이 연결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영화의 사실은 극적인 반전의 순간이자 클라이막스로 이어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때의 장면들이 되게 좋았어요. 연극으로 봤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 네. 한 공간에서 그렇게 찍은 게. 전 연극이었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극으로 상을 엄청 많이 받은 작품이니까. 네. 이게 과장은 됐는데 현실을 되게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 흠이 있잖아요. 네, 흠이 엄청 많죠. 네, 근데 그 흠을 감추려고 상대방을 한 명씩 정해놓고 네. 굉장히 그 날카로워요. 날 서 있는. 네. 그리고 그 자기 흠을 감추려고 막 쏘아붙이는 듯한. 아, 그런 모습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우리도 뭐 보통 이렇게 친척들 모이고 그러면은 네. 괜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너무 극단적인 막장이에요. 보면 가족들이 그냥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펴보면 그 오이형 있잖아요. 베네딕트 컴버배치랑 그다음에 둘째 딸 사이에는 출생의 비밀 관계가 있어요. 출생의 비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딸이랑 그 남편 사이에도 부부간의 불화와 바람이라는 관계가 있고, 그치. 또 셋째 딸과 약혼자 사이에도 바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비게일 브레슨이 있잖아요. 그 딸, 어린 딸과 셋째 딸의 약혼자 사이에서는 그 청소년 비행과 약물과 또 바람 이런 게 있어요. 그치. 그리고 엄마와 이모부. 일단 엄마는 구강암을 핑계로 약물 중독에 빠져 있고 이모부는 대마초 중독이었죠. 그 다음에 엄마랑 이모는 엄청나게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독서를. 사람 대놓고 그렇게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첫째 딸과 셋째 딸 사이에서는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자매인데 한 명은 계속 떠드는데 한 명은 듣지도 않고, 첫째 딸과 둘째 딸 사이에서는 표면적으로 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오래된 불화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피해의식도 있죠. 애정결핍도 있고, 너만 사랑했다. 한 명은 엄청 사랑받고 한 명은 사랑을 덜 받았고, 또 한 명은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한 명은 일찌감치 도피하고 떠나버렸다. 뭐 그런 관계가 또 있고, 그리고 그 오이 형이랑 또 이제 이모, 컴버배치 형이랑 그 이모 사이에서는 완전 호랑이 엄마잖아요. 그쵸. 그리고 애정도 잘 못 받았고 막 주눅 들어 있고 항상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는 막 오랜 가난과 그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틀림이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과 애정에 대한 집착, 외로움에 대한 그런 게 있고, 또 자식을 위해서 희생만 했다는 피해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모든 게 한 가정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막장적 요소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니까.
아유, 이거는 이 중에 일부가 있어야 현실적이지 한 가족에 이걸 다 넣어놓은 거는 저는 이게 좀 과장이 아니라 아니 이건 영화니까 당연히 그걸 해야 이야기가 되니까. 몇 가지만 넣어도 잘하면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거는 좀 우리 이렇게 보면은 네. 친구들이랑 뭐 친구들 같은 모이면은 네. 막 공부 잘하니? 그럼부터 막 쏘아붙이잖아. 대학교 어디 나왔니?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있어요 보면. 아,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대학교 어디 나왔니? 아유 공부 잘했었는데 왜 그랬지? 막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사람들. 야 내가 그러면 우리 가족이 존나 이상하게 되잖아 이 새끼야. 아, 저는 진짜 이거 막장 같아요.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막장이지. 이건 당연히 막장인데 원래 보통 사람들이 그런 네. 걸 막 친척들 간만에 오면은 애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아서 간다니까. 아,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쳐도 저도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아는데, 그럼 왜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욕 안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나 이거나 둘 다 막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막장이지. 막장이라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라니까. 왜냐면 이게 과장된 건데 네. 자기 흠 감추려고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쏘아 붙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게 우리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속에서의 막장 드라마들도 다 좋게 보세요? 이 영화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막장은 네. 그걸 보여준 게 아니라 여기서의 막장은 이제 자기 흠을 감추려고 네. 말하잖아요. 쏘아 붙이는 붙이는데. 건데 그 흠을 이 영화상에서는 되게 네. 과장되게 그려놓은 거죠. 네네. 그걸 극대화하려고. 그러면서 가족끼리 서로 상처 주고 쏘아붙이고 자기의 것 때문에 자기 안에 감춰진 열등감이나 트라우마를 네. 막으려고. 네. 그런 거죠. 그래갖고 엄마도 그랬던 거고 네. 엄마도 뭐 가족들 특히 큰 딸한테도 더 그러고 네. 뭐 딴슨 삼촌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그 장면 있잖아요. 조카가 네.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니까 아, 그 이모부가. 그거 딱 계속 놀리잖아요. 네, 맞네요. 그 장면도 정말. 나중에 그 딸내미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나중에 네. 그 고모 만나기 싫겠죠. 네. 근데 지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존나 성질 내잖아요. 아, 또 자기 맞네. 엄마가. 그거 다 똑같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 맞네. 그 장면 이제 이해되네. 엄청 현실적이라니까요, 이게. 네. 응? 그러니까 자기 아들 부족한 거는 네. 감추고 싶어 하는데 제가 고기 안 먹는 거 같다가 네. 계속 놀리잖아요. 그거 집요하게. 네, 아비게일 브레슬린 그 여자애 14살짜리 애가 자기는 채식주의자라고 하면서 동물들이 죽을 때 다 공포를 느끼는데 동물을 먹는 거 그 공포까지 같이 먹는 거다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 생각을 그냥 밝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중2병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자기 네. 생각에. 근데 근데 어쨌든 자기 생각을 어린애가 밝히는데. 그럼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가 그거면은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딱 계속 놀리잖아요. 네, 대놓고 조롱하죠. 공공연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다 웃고 즐기죠.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잖아. 네. 그 남의 딸은. 네. 남의 딸이죠, 남의 딸 어떻게 보면. 근데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엄청 뭐라 하죠. 네. 그게 다 우리 시대에 다 반영된 것 같다는 얘기죠, 그게. 네, 그래도 저는 한 영화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다 들어가고 또 그를 통해서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 가족은 다 이런 사이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배우들 연기 잘하는 거 말고는 전 좋았던 장면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뭘 표현하려고 그러고 막 그거는 없는데 그냥 연극에서 원래 연극 같은 경우에는 막 주제를 막 알리려고 연극을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주제를 알리기보다 뭐 꽁트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좀 상황적인 재미나 그런 걸 높이려고 그러는 거지. 네. 안 그러면 다 화기애애하다가 끝나던가 무조건 네. 막 그런 건데 연극에서 갖고 와서 그런지 그런 건 없어요. 뭐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주제나 네. 뭐 상징이나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되게 자기 그거를 감추면서 남 네. 쏘아붙이려고 하고 네, 그런 관계 속에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그 심리를 되게 잘 그려내지 않았나. 저는 이 영화가 그냥 가장 가까우니까 가족이. 네. 그러니까 쏘아붙이기도 더 쉬운 거야. 근데 그게 상처가 제일 가족끼리 많이 더 상처를 많이 주고 근데 그게 더 상처가 받거든. 네. 그거를 막 그린 거죠. 그래도 저는 헐리우드이 찍어낸 그냥 막장 영화, 헐리우드이 찍어낸 좀 때늦은 막장 영화라는, 우리나라는 벌써 오랫동안 이런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있었고 그렇죠. 너무 때냈다 그 생각이 너무 강했고, 그 사이에 관계 표현 같은 거는 정말 배우들 열연 때문에 더 설득력 있고 더 집중이 잘 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은 이 엔딩조차도 저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 오프닝 기억하세요? 오프닝? 인생은 너무 길다. T.S. 엘리엇의 19절을 아버지가 말하면서 시작되잖아요. 인생은 너무 길다.
인생이 너무 길다는 얘기는 그 T.S. 엘리엇이나 이런 되게 인생 힘든 사람들은 인생이 길다고 하죠. 근데 인생이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들 짧다고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회환을 갖거든요. 네. 사실 인생을 대하는 두 가지 잣대잖아요. 첫 장면부터 인생이 길다라는 그 한쪽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너무도 옳은 말이다. 인생은 참으로 길다. 얼마나 길겠어요, 이 사람은.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그렇죠. 부인조차 자기랑 정말 최고의 적이고, 부인이. 요즘 죄책감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자기 사는 동네는 그 시골에 정말 찌드는 듯한 더위고, 자기는 옛날에는 시로 좀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인정도 못 받는 삼류 시인에다가 제대로 된 작품도 발표 못하고 있고, 가족에서도 인정 못 받고, 사랑했던 가족들 다 떠났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결국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데 그 속에서 다시 가족의 불화가 정말 전면적으로 시작돼 버리고, 그쵸. 그리고 결국 영화의 결말을 보면 모두가 다시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죠. 다 떠나고 엄마만 그 결국은 인디언이랑. 그 인디언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 원주민, 아, 네이티브 원주민. 아메리카. 그래. 네이티브 아메리칸한테 가가지고 그 가정부한테 가서 안기잖아요. 네. 털썩 무너지듯이 주저앉듯이 안기면서 영화의 결말을 맞이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 결국 이 엄마가 죽을 때쯤에나 돼서야 다시 한번 모이겠구나. 그럴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만나지 않겠구나. 결국은 파탄이에요, 가족이. 중간에 차 갖고 가다가 네. 그 포드 차였죠. 포드 차. 네. 포드 차 뒤에 마크 세게 적혀 있더라. 네. 어쨌든 그 줄리아 로버츠가 타고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네. 황야 같은 데서 네. 고민을 살짝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밟고 가죠. 차를 안 돌리고. 네. 결국 처음에 이제 셋째 딸이 떠났고, 그 다음에 둘째 딸도 출생의 비밀을 들은 후에 떠나잖아요. 그 첫째 딸도 결국은 떠났어요. 그 다음에 엄마는 자기가 그러면 남편의 유산도 다 물려받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장이면 좋아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주저앉아서 엄청나게 슬퍼하죠.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처럼, 영혼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엄청나게 외로운 사람이에요, 엄마도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줄리아 로버츠가 떠난 게 아빠가 그 자살할 걸 알면서 엄마가 막지 않았다. 그래갖고 얘도 떠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엄마 관계도, 엄마 내면도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남편을 엄청나게 그리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네. 계속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둘째 아이비를 막 찾으면서 네가 옆에 있어서 정말 고맙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 사람도 애정을 갈구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애정을 갈구하는 거를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돈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가족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을 정말 더 매정하게 대하고 독서를 쏟아놓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풀리잖아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풀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시 또 떠나죠. 떠나면 자기도 더 날 세우고 더 대하고, 그렇지. 결국은 그 관계가 때문에 더 벌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가족이 파탄으로 몰리고, 그리고 혼자 남은 집에서 주저앉아서 그 원주민 아줌마한테 안기고. 이 상황들이 저는 정말 가슴 아프면서, 결국은 이 영화 처음과 끝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스트레스만 저는 받았어요, 사실. 뭐 스트레스까지 받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거 대사만 엄청 많고, 대사 진짜 많더라. 그건 나는 한글로 번역한 사람 대단하더라. 토 나오는 연기들이었어요.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가족이 있을 법도 한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줄리아 로버츠도 거의 따로 갈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조차도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받아서 피해자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 딸한테도 자신이 또 다른 독재자가 되고 있어요. 딸한테 따기 때리고 딸한테 또 다른 독재자가 돼가고 있죠. 그 식탁 장면에 그게 잘 나타나죠. 자기가 엄마한테 받기 그렇게 싫었던 그 모습이, 아니네. 엄마조차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더 하신 분이었다고. 자기가 닮았다고, 어느 순간. 근데 줄리아 로버츠도, 바바라도 어느 순간 엄마의 그 모습을 닮으면서 그 식탁에서 넌 내 말 들어 하면서 엄마한테, 동생들한테 막 그 말을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진짜 닮았다고 저는 생각했던 게, 이게 나중에 딸이니까 엄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나중에 둘째 딸이랑 네. 셋이 밥 먹을 때 네. 옷을 엄마랑 비슷하게 입고 나와요. 아. 안 갖춘 듯이. 맞네. 그래갖고 둘째 딸이 그래요. 왜 옷을 그렇게 입냐?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가냐? 그러면 정장을 차려 입어야 되냐? 그러면서 밥을 먹죠. 네. 거기서 이제 엄마랑 줄리아 로버츠랑 모습이 너무 닮아 있는 거죠. 그게 되풀이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 캐릭터, 그쵸. 남편 캐릭터도 똑같네요. 아버지랑. 그쵸. 아버지 시인이었던 그 아버지랑 줄리아 로버츠 남편으로 나온 이완 맥그리거의 성격적인 캐릭터나 이런 게 다 비슷하네요. 소극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지적이고, 그거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설득시킬 수 없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지도 않고 이 되풀이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래서 나중에 옷도 비슷하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네. 접시 깨는 장면 있잖아요. 맞네요. 그죠? 피는 못 속인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피가 계속 이어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의 모습들이 계속 되물림되고 그거를 깨부술 만큼의 누군가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일으킬 때 사실은 상황적인 부분들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의 범죄를 일으키는 애조차도 신창원 같은 사람 옛날에 신창원 맞나? 맞아. 탈옥범 할 때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유명한 네, 말.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도 이 아이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근데 사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까? 라는 저는 의문도 동시에 가져요. 이 범죄자의 변명이에요. 그게. 아니, 무조건적인 변명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실패를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군가 있고 그 변명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유의미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져야 하는 부분이 있죠. 본인이 져야만 하죠.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 실패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정말 그 모든 걸 깨부술 수 있는 순간이 있다고,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줄리아 로버츠한테도 없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메릴 스트립 그 엄마한테도 사실 이 모임 장례식 자체가 반복의 사슬을 깨부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첫째 딸한테도 마찬가지고 둘째 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딸한테도 모든 이 가족들한텐 그 순간이 그 사슬을 깨부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 오이 형도 그 만약에 밝혔다면 밝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었어요. 오이형이라 그러면 잘 너무 모르니까. 오이 닮았어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네, 리틀 찰스. 네, 리틀 찰스. 그런데 누구도 여기서 깨부수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진짜 인간의 가능성을 닫아두는 이런 영화가 모든 캐릭터가 나오면 단 한 캐릭터한테라도 저는 모든 캐릭터가 이런 좌절적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 주저앉는 게 그래서 결국 인생은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안 좋아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란 영화 아세요? 알아요. 그 제목이 사실은 그 영화 모든 걸 나타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반복. 그리고 봄이잖아요. 다시 인생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실을 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똑같은 사태가 계속 벌어지더라도 누군가는 그 사실을 깰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그 가능성을 믿는데 그런 가능성을 보였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인물들 중에 단 한 명도 깨지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에 살고 싶구나. 뭐 이상적인 세계야.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거야. 현실적인 거는 반복이 현실적이지. 모두가 반복하지만 그 최소한 가능성은 남겨놨어야죠.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이 드라마 속에서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요. 8월의 황야고 인꼬조차 죽어나가는 그 황야예요. 그 무더운 황야야. 그리고 매년 이 여름은 지속될 거예요. 매년 누구도 그러니까 엄마는 결국은 이 마을을 벗어나지 못할 거고 매년 다시 찌는 듯한 여름은 되풀이될 거고 가족은 엄마가 죽어서야 모이겠지만 다시 그 찌는 듯한 여름 속에서 다시 또 싸우고 돌아갈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누구도 깨부수지 못해요. 그 아비게일 브레슬린 걔 못 벗어나요. 그 딸조차도 14살 딸조차도 이미 한 번의 모임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바람둥이 새끼한테 걔는 대맞으면서. 안 오지. 걔는 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가 계속 반복된다고요. 긍정적인 무언가가 없었다고요. 긍정적인 걸 좀 찾고 싶었는데. 씨앗조차도 없었다고요. 이거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척하면서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김기덕 감독 영화랑 똑같아요. 저는 이 영화 정말 불쾌했어요. 억지로 과장해서 없는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사실 이렇지 않아요. 막 세상 굴러가는 거 보면 세상이 엄청나게 다 부조리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긍정적인 씨앗도 항상 있어요. 인류 역사가 계속 진보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막 존엄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 두 가지의 요소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이런 항상 되풀이될 것 같지만 심지어 그 똥파리 있죠. 양익준 감독의 그 똥파리 완전 개막장 구조잖아요. 아빠 졸라 패잖아요. 애가 그 이수하는 그 깡패 새끼가 지네 아빠를 졸라 패잖아요. 근데조차도 거기서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요. 근데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그 영화 보고 와 되게 비현실적이다 이러는 사람 없어요. 이보다 훨씬 더 막장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엄마를 눕히기만 하지만 거기서 아빠를 짓밟아요. 진짜 두들겨 패요. 근데도 거기서는 심지어 그 아들은 칼 맞아 죽죠. 근데 그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98%의 되풀이를 얘기하고 있는 영화들조차 2%의 희망을 찍어내는데 김기덕 영화는 100%의 비극을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신적인 위치에서 오히려 단정적으로 양익준 영화는 그렇게 신적으로 안 봐요. 자기 그냥 딱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서 희망을 뿌리는데 김기덕 영화는 역사와 신의 관점에서 작가의 관점에서 보면서 희망은 없다를 얘기하고 이 영화도 똑같아요. 그 들판과 계절을 보여주는 신적인 전지적 작가의 시점을 보여주면서 희망은 없다를 되풀이된다 그걸 뿌리고 있죠. 난 정말 불쾌했어요. 이 가족의 희망은 없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자, 이 영화 보면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이나 또 얘기하고 싶었던 장면이나 또 있으세요? 뭐 없을까요?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까 그건데. 아, 그럼 그 장면은 어땠어요? 셋째 딸이 데리고 온 남자가 야혼자? 예, 갑자기 막 여자애 와인 사러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아, 그치. 바로 여자애한테 추근덕대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하면서 대마 냄새 나중에 같이 필까? 해갖고 밤에 또 불러내가지고 막 가슴 보자고 가슴 보자라고. 그러다가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가정부한테 졸라 쳐맞잖아요. 그런 장면들 저는 좀 긴장감 있고 좋았어요. 긴장감 있었다고? 정말 가슴을 보여줬다 하고. 아, 왜냐면 이 아비게일 브레슬리라는 배우를 전 되게 좋게 봤거든요. 옛날에 어디 나왔어요? 얘? 예, 옛날에 제가 정말 좋게 본 영화 중에 니카사베츠 감독의 카메론 디아즈 나오고. 그분이 나이 좀 있는 애야? 아니, 어린애예요. 그때는 완전 애기였어요. 지금 완전히 여자가 됐더만. 아, 그 영화가 마이 시스터즈 키퍼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노아 영화 다루면서, 노아라는 영화를 다루면서 카인과 아벨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때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그 신이 그렇게 카인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브라더, 네 형제는 어디 있느냐 지금. 아벨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 알면서 죽인 거. 그러니까 카인이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의 돌봄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브라더스 키퍼냐고. 나는 동생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브라더스 키퍼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시스터스. 네. 근데 마이 시스터즈 키퍼라는 영화가 나와요. 근데 그 영화는 정말 가족적인 부분을 정말 따뜻하게 잘 찍어낸 영화인데 거기에 딸로 나와? 네, 나와요. 아비게일 브레슬리. 되게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어린애인데 이 영화에서 그래서 주목하면서 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전 연기가 반항하는 딸 연기 되게 잘하더라고요. 여기서 연기하다가 뭐 틈바구니에 낄 틈이 없었죠. 다른 사람들이 워낙 그거 하니까 쟁쟁하니까. 메릴 스트립. 이 사람 악마를 프라다 거기 말고 또 어디 나왔어? 옛날에 디어 헌터라는 영화도 나왔었고 정말 많이 나왔는데 최근작에서는 그거에서 상 받았잖아요. 뭐? 그 대처 수상 연기하는 영화. 마가릿 대처, 철의 여인. 철의 여인? 그 영화 저 안 봤는데 대처를 안 좋아해서. 상 받았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진짜? 메릴 스트립 그 영화에도 나왔었고. 원가 엄청 나겠네. 그 다음에 저는 메릴 스트립 나오는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배우이자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하고 또 배우로도 나왔던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륜 영화라고 엄청나게 멸시받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영화는 가정주부의 그런 갈등이나 혹은 일종의 그냥 멜로드라마로서도 상당히 좋은 작품이에요. 정말 섬세한 표현이 있었고 그 영화에서 메릴 스트립이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줬다고 난 이 아줌마 악마를 보았다 거기밖에 모르겠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아, 프라다를. 악마를 보았다는 이제 최민식 이병헌이 최민식 존나 쫓아가서 조지는 영화고. 야, 줄리아 로버츠 몇 살이냐? 그래서 마흔 훨씬 넘었죠 이제. 거의 생얼로 나오던데 계속. 네,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딱 캐릭터 제대로 살리고. 근데 되게 예쁜 아줌마 같이 계속 나오더라. 네. 역시 귀여운 연인? 뭐냐? 귀여운 여인. 귀여운 여인. 네, 그 영화도 원래 엔딩이 자살하는 새드 엔딩이었는데 바꿨죠 헐리우드에서. 원래 각본은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결국은 부잣집 아저씨랑 리처드 기어랑 사랑을 못 이루고 목매달아 죽는 영화였어요. 그렇게 감독도 만들려고 했는데 그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제작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볼 거다 해서 해피엔딩으로 신데렐라 스토리로 마무리를 해주잖아요. 그게 오히려 성공의 비결이 돼버렸죠. 잘 바꾼 스토리. 아, 원래는 자살하는 거야? 네,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면은 줄리아 로버츠가 자살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스토리예요. 극적으로 신데렐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신데렐라 좋아하니까 그치. 그런
얘기를 좋아했죠. 이안 맥그리거. 그래, 씨발 어디까지 하나 보자. 존나게 해봐라 너. 아, 그러니까 잡소리 아까 꺼내면 안 돼. 오클라호마 썬더 할 때. 아, 해보라고 해서 또 해봐. 이완 맥그리거 해보세요. 네. 야, 오클라호마 썬더에서 잡소리 계속 퍼레이드 나갈 수 있었는데 덴버부터 해갖고 씨. 네,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완 맥그리거 뭐. 아니야, 끊어 이제.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자,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저 추천은 안 할게요. 추천 안 하실 거예요? 응. 좋게 보셨다면서요? 그냥 재밌게 봤는데 네. 뭐 이렇게 추천할 만한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내가 막 가서 그런 거야? 아니야. 그냥 재밌게 보긴 했는데 네. 막 그렇게 막 추천 막 이런 건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뭘 말하려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네. 주제가 없잖아요. 아,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 재밌게는 그냥 이렇게 봤는데. 보기는 재밌었는데 드라마 보듯이 네. 이렇게 막 누구한테 추천해갖고 이거 꼭 봐라 뭐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보면서 그 답답함이나 이런 건 안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글쎄.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반복되는 느낌이나 이런 걸 때문에 답답함을 못 느꼈어요. 좋은 날씨에 조조를 봐서 그런지 그런 느낌 못 받아요. 혼자 봤다고 그랬죠? 혼자 봤어. 아, 저는 이 영화 볼 때 극장에 여자 관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남자는 저 하나였어요. 난 4명이서 봤어. 아저씨 하나랑 커플 둘. 저는 이제 예, 아저씨 하나랑 커플 둘. 커플도 오는구나. 저는 신촌 메가박스에서 원래 자주 보는데 거기서 봤는데 시간도 저녁 때 딱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한 3-40명 됐는데 여자 관객들이 진짜 많고 남자 관객은 없더라고요. 여자 관객들이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 네. 걔 보려고 많이 온다고 하던데. 그런가? 여자 관객들이 되게 막 중간중간에 막 웃더라고요. 중간에 살짝 웃긴 장면들이, 아줌마 메릴 스트립 대사들이 너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웃기게 느껴지는 장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이런 대사를 갑자기 던지잖아요. 막 강한 대사들을. 그런 장면에서 빵빵 터지던데 저는 그 정도의 감흥은 없어서 사실. 원래 그 접시 깨는 장면도 접시 깨는 장면 괜찮았네.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약간 그거였죠. 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인데 줄리아 로버츠는 그걸 막으려고 해야 되는 장면이니까. 계속 막 떠들어대고 네. 나중에 말을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접시 던져버리고. 바이올렛도 나도 깰 줄 알아 막 그런 네. 던지죠. 그리고 또 이제 애까지 던지고 3명이 다 던지는데 그거 웃기려고 하는 장면. 그 전 장면도 웃겨요. 그 이모가 출생의 비밀을 이제 그 남편이 이제 39년째는 안 돼. 더 이상 없을 줄 알아.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모가 딱 보면서 출생의 비밀을 줄리아 로버츠한테 다 얘기해준 다음에 그러잖아요. 자, 이젠 너한테 맡기겠어. 그게 뭐야? 마무리는 네가 해줘. 그게 뭐야? 구원투수가 되죠 이거지. 그게 뭐야 진짜? 둘을 막아줘. 자기가 막아야 자기가 저질렀으면서. 마무리는 네가 해. 또 웃기는 게 그 패티 이모 보면 결코 그 이성적인 매력을 풍겼을 거라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야, 씨 어떻게? 그 남편을 과연 어떻게 잔 거야 도대체? 젊었을 때는 말랐나? 아닐 것 같은데 그 매력이. 그리고 메릴 스트립도 점쟁이더라. 그걸 다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바이올렛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지만 다 알아 하면서 그 셋째 딸이 데려온 남자도 결혼식장에 들어갈 상이 아닌데? 그러면서 3번 결혼한 거 드러내고. 그리고 둘째 딸이랑 예. 리치 찰스랑도 관계를 눈치 깠어요. 눈치 다 깠고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까갖고 우리 둘은 얘기하는데 너희 둘은 남매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출생의 비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고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다 안고 혼자 안고 있던 거죠. 막. 근데 그거를 멋있게 확실히 덮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계속 독설이나 점점 더 그런 비틀린 인간으로 가고 삐뚤어지는 거지. 네, 그런 장면들. 사람들이 다 비틀어가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그려낸 부분도 없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들긴 했을 거야. 다 안고 가려면. 그냥 막 한국의 여느 막장 드라마를 한 편의 영화 속에 다 구겨 넣은 듯한 그런 설정이랑 전개가 조금도 새롭지 않았고 오히려 답답하게까지 느껴지고 또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조차도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도 비추천? 네, 저도 비추천입니다.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도 헐리우드에서 명품 배우 데려다 찍으면은 명품이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막장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막장 드라마는 아무리 헐리우드에서 명품 배우 써도 메릴 스트립이 나와도 막장은 막장이다. 그리고 찰리 채플린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우리가 그런 영화를 스크린을 통해서 보니까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지만 막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정말 잘 전달된 것도 아니고 그 아픔에 막 공감하게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그거를 웃고 떠들면서 즐기기에도 저는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어중간한 스탠스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비추천합니다. 네, 다음 영화 이제 들어갈까요? 저희 다 비추천이네요. 네, 이번 영화 다 비추천입니다. 자, 다음 영화 저희 또 시사회를 가게 됐습니다. 네, 다음 영화 시사회에 또 가게 됐습니다. 이거 또 서울 지하철에서 저희를 이제 초청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당일 배송 영화방 꼭 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다이버전트, 네. 다이버전트가 개봉이 목요일 날 합니다. 17일 날 개봉을 하는데 네, 저희가 15일 날 미리 가서 보고 네, 녹음은 그 개봉 날 하겠네요. 17일 날 녹음이 되나요? 그쵸? 아, 그러겠네. 16일 날 축구가 있으니까. 개봉 계획은 거의 그때고요. 네, 이 영화는 우선 닐 버거라는 감독. 네, 어우 맛있게 생겼네. 아니요, 야, 씨, 변태같이 맛있게 생겼다가 뭐야, 이 새끼야. 난 버거 요즘에 햄버거가 그렇게 좋아. 햄버거는 좋지. 네, 근데 햄버거 먹고 싶어요 요즘에. 야, 씨, 이런 중년 아저씨한테 맛있게 생겼다는 안 돼, 임마, 그러면서. 닐버거 감독 혹시 아세요? 난 몰라요. 저도 몰라요. 처음 봤네. 근데 이 영화가 꽤 잘 나간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 오래 했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케이트 윈슬렛이 맞나? 맞겠죠. 케이트 윈슬렛 다른 배우가 있다는 얘기는 못 이거 들어봤어요. 완전 SF인데, 내가 그 사람이 이런 거 찍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영화 액션 영화고요. 네. SF 액션이죠. 네네. 뭐 거기다가 무슨 다이버전트 뭐 무슨 존재라고 해요. 네, 뭐 무슨 존재. 금기시된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 막 음모 막 이렇게 하고 그 파헤쳐가고 네. 도망다니고 막 그런 영화 같은데 쉐일린 우드리 뭐 케이트 윈슬렛 등등 매기 큐? 매기 큐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레이큐 알아요? 네. 저는 케이트 윈슬렛밖에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꽤 유명한 영화라고 하니까 이게 원작 소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시사회 갔다가 정말 이거 따끈따끈하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방송 따끈따끈한 시사회 네. 보고 와서 17일 목요일 날 녹음을 하고 한 18일쯤에 찾아뵐 것 같아요. 네, 11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12회 방송, 네. 12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방이 엄청 잘 나가니까. 네, 잘 나가니까.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럼 다음 방송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사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